안녕하세요. 가양동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우연히 아는 동생으로부터 우리 또래가 듣기에 아주 재미난 채널이 있다고 꼭 한번 보라 해서 이 채널을 알게 됐지 뭐예요. 몇 번 듣다가 나도 한번 사연을 보내볼까 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오늘 문을 두드려 봤어요. 저희 집안의 어른들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겐 올해 80이 되신 시어머님이 계셔요. 아버님은 몇 해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거의 1년 만에 하늘로 가셨죠. 생전 담배를 입에도 대던 분이 아니었어서 저희에겐 꽤나 충격이었답니다. 저희가 이런데 어머님은 어떠셨겠어요? 두 분은 강원도에 있는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6.25 전쟁통에 부모님을 따라 같이 피난을 떠나 70년 평생을 함께 하셨어요. 2살 터울로 저의 어머님이 연상이시랍니다. 그때만 해도 오히려 연상을 더 며느리감으로 선호했다고 해요. 여자란 모름지기, 남자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아량을 지녔어야 했다나요. 그런데 제가 시집와서 들어보니 저희 아버님, 이런 어머님을 놔두고 젊을 때 한참 여자께나 만나 어머니 속을 썩이고 다니셨더라고요. 여자 문제로 어머님 소가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셨대요. 갓난쟁이들은 줄줄이 셋이나 낳으셨는데 그땐 또 이혼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6.25 문화가 팽배했잖아요. 여자가 이혼하면 소방 맞은 줄 알고 큰일 나던 그런 때요. 아버님은 생활비를 줄 때도 있었고 안 줄 때는 더 많았고요. 결국 어머님이 동네 사람들 옷 만들어주는 소일거리 하고 낮엔 애들 들쳐업고 논밭으로 품앗이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 가셨었다고 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 세대 들으면 다 그랬겠지만 저희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 와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하는 소리가 절로 나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지 아버님 폐암 선고 받으셨을 때 뭐라 하셨는 줄 아세요? 어이그 그리 마누라 속을 썩이더니 벌 받은 거라니 이래선 죄 짓고 못 산다 했어. 아유 어머님 아무리 힘드셨어도 아버님 암이라잖아요. 아버님 어떻게 해요? 애야 울지 마라. 울지 마. 난 괜찮다. 네 시어미 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벌 받은 거야. 아버님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도 저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방에서 대성통곡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말도 사실 진심은 아니시겠죠.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늘을 운운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겠어요. 젊을 때나 여자 때문에 좀 고생하셨지. 이후엔 그래도 저희 아버님도 마음 차리시고 근면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조그마한 구두방도 운영하시면서요. 아, 아버님 가게엔 참고로 다방은 절대 사절이었어요. 어머님이 여자 문제로 하도 데이셔서 아버님 근처에 여자만 나와도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구두방이 동네에서 사랑방 역할도 했었는데 왜 그런 분위기 아시죠? 오며 가며 동네 어르신들 좁지만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사는 얘기들 풀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면 기분 삼아 어르신들 다방 커피도 먹고 싶어 하곤 했었나 봐요. 저희 어머님 무서워서 아무도 시도는 못 하셨지만요. 그렇게 남편 단돌이까지 다부지게 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아버님이 암 선고로 돌아가셨지만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상 증상이 찾아온 건 어머님이 먼저셨어요. 어머마, 네 시어미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심장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왜요 아버님? 며칠 전에 겨울 코트를 맡긴다고 세탁소에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거든. 그런데 오늘 코트들이 모조리 어디 갔냐는 거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 전에 세탁소에 맡겼잖아 했더니 금시초문인 사람처럼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아버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세요? 예, 이게 벌써 몇 번째 일이야. 일전에는 찌개를 가스불에 올려놓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바람에 하마터면 침 날릴 뻔했어.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뭘 하셨어요, 그때? 자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올려놓은 거라고. 나 무섭다, 애야. 난감했습니다. 치매 아니신가? 그 생각밖에는 안 나는 거예요. 일단 아버님을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라 별일 아닐 거라고
가끔 저도 그렇게 깜빡깜빡할 때 많다고 오버하는 소리하고 병원을 바로 예약했어요. 며칠 뒤 큰 대학병원을 갔죠. 그런데 의사로부터 나온 소리는 뜻밖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어머님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계성 지능장애라니요? 모르셨어요? 이게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가난한 양육 환경에서 어렸을 때 이미 발병이 돼서 진행되는 후천적인 요인도 크거든요. 어머님 연세로 봐서는 분명 이상 증상이 나타나셨을 텐데 병원을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치매는 아니고요. 경계성 지능장애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아마 청소년기에 나타나셨을 텐데 정확한 진단을 안 받은 채로 쭉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해요? 네, 이 장애의 경우는 비장애인과의 경계가 거의 모호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병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행동이 느리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하는 걸 남들과 좀 다르구나 정도로 인식할 수 있어요. 성인이 된 후에 당사자 역시 학습된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니고서는 도드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동기 때 진단들이 많이 떨어져요. 전혀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고요.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하셨다 했지. 저희랑 생활하는데도 그때 의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때 없으셨어요? 순간 망치가 뒤로 날아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적 종종 있으셨어요. 이를테면 의사는 또 제 말을 잘랐습니다. 이를테면 난 이게 좋아, 저건 싫어 이런 표현들요? 맞아요. 이 병이 그런 거예요? 경계성 지능장애는 정상인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과의 경계에서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렇습니다. 꽃무늬 치마를 좋아하시고 식사를 하실 땐 꼭 목에 레이스 턱받이를 하곤 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은 고생한 분 같지 않게 그저 천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이름도 생소한, 하지만 장애 판명은 또 아니라는 듣기도 애매한 경계성 지능장애였습니다. 나 뭐래? 치매래? 소보루빵이 먹고 싶네. 빵집 가자. 응? 이제야 어머님의 말에 어딘지 맥락이 없다는 것도, 애 같은 발음도 귀에 너무 잘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저 억척스럽게 살림도 잘하시는 소녀 같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집에 와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남편이 퇴근 전 얼른 뭘 해야 하는지부터 검색해봤습니다. 어머님께 내가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하는가 정보를 좀 찾아봐야겠다는 심산이었죠. 지적장애는 아니나 낮은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장애인과 정상인의 중간을 말하며 완전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만큼은 아니지만 정상인보다 지적 활동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상인과 같은 평범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거나 특이한 성격과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은 아닌데. 정말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일상생활에선 전혀 지장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과 먼저 이 사실에 대해 통화를 하고 의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에휴, 아이고. 아버님, 제 얘기 듣고 계세요? 그래, 들었다. 그렇게 심각한 편도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나 봐요. 너희 어머니 병원 한번 맘 편히 가본 적 없을 거다. 나 때문이야. 아버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병이 왜 누구 때문이에요? 미안하고 고맙다. 같이 가줘서. 쉬어라. 끊자. 아버님이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까지 왠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왔어? 왜 그래 또? 뭘 왜 그래 또야. 난 뭐 이럴 때 없냐? 참, 미안. 뭔 일 있었어? 어머님. 어머님이 왜? 오늘도 뭐 깜빡하셨대? 맞다. 오늘 병원 간다 하지 않았나? 참 빨리 물어본다. 야, 내가 노느라 그랬냐? 그럼 난 노냐? 그래. 내가 또 말 잘못했다. 뭐래 병원에서? 뭐 치매래? 요즘 치매도 조기에만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대.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자. 응? 에휴, 아들까지 몰랐다니. 너희 어머니 경계성 지능장애래.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돼 온. 이상한 거 몰랐어? 너 클 때도 눈치 못 챘냐? 경계성 지능장애가 뭐야? 지적장애 뭐 그런 거야? 동갑인 남편이 한심해 보이면서 이상하게 화가 나서 말이 곱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잘못도 아닌데. 당신, 너니마, 너 영화 포레스트 검프 봤지? 그 뭐냐, 톰 행크스가 뜀박질하는 영화? 그래, 어머님은 뜀박질은 하진 않지만 톰 행크스 같은 상태라고 한다. 뇌가. 야, 말이 돼? 엄마는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왔어. 이 장애가 경계가 아주 모호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그래서 어렸을 적이 그나마 크게 도드라지는데 그때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거란다. 알아들어? 사실 남편만큼 자기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엄청 효자예요. 엄마가 자기들 때문에 고생을 무지 많이 했다고.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제가 그런 여자였다나 뭐라나. 그런 아들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뇌 장애가 있다는 걸 까마득히 몰라왔다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희 그이 퇴근만 하면 집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면서 술로 샜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도 남편으로선 받아들이기가 아팠나 봐요. 엄마가 좀 남다른 성격이야 하는 건 있었지만 그게 그런 걸 줄 모르고 엄마한테 병원 한번 가자고 말도 못했다면서 어찌나 자책하며 아파하던지요. 그거대로 달래느냐고 정말. 에휴, 남자는 천상 A인 것 같아요. 죽을 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애 판정을 받는 병도 아니고 지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뿐인데 그러더라고요. 이건 가족들이 알아서 위험하지 않게 보호해주고 하면 된다 했거든요. 어머님의 상태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건 자식된 도리로서 죄스러운 일이지만 삶에 전혀 문제될 일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 일로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 모진 세월을 혼자 견뎌내셨다는 것도 여자로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내 나이보다도 훨씬 어렸을 적에 시집을 가서 애들 들쳐업고 먹고 사셨다는 것만도 저는 어머님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가여웠거든요. 더욱이 어린 시절 잘 못 먹고 양육받지 못하면 후천적으로 발병되는 거라고도 하니까 어머님이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어머님만 빼고 비밀을 공유한 아버님, 남편, 그리고 저. 우리 세 사람은 어머님에게 최선으로 잘해주자 다짐했죠. 그렇게 여행도 동반으로 함께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신의 장난인지 어머님은 벌 받은 걸 하셨지만 가족 분위기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을 때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곤 딱 1년 사시고 떠나신 거죠. 어머님이 말은 아버님께 서운하게 하셨지만 항암 치료로 거의 20kg이나 빠지신 아버님을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옆에서 수발 다 드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느 날은 어머님 집에 갔더니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앞에선 늘 괜찮다고 너희 살 거나 챙기라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시던 두 분이었는데 정작 무서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떠나실까봐, 아버님은 어머님이 자기로 인해 더 아파질까봐. 그 장면을 보니 며느리로서 제가 너무 부족하고 부모님 속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마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엄마,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 불쌍해. 아휴, 사돈 어르신들 댁에 갔다 온 거야? 왜? 더 안 좋아지셨니? 그게 아니고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사람들 같대. 이 다음에 내 딸도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낄까? 아이고, 우리 딸 10년은 더 늙어버렸네. 아이, 그만 울어. 누가 보면 초상난 줄 알겠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너가 가장 행복한 때란 것만 알면 돼. 잘해드려라. 최선을 다해서. 응, 엄마. 고마워. 그러곤 잠깐, 아주 잠깐 누웠거든요. 아, 근데 벌써 해가 져 있는 거예요. 집에선 전화가 몇십 통이 들어와 있고요. 아, 엄마, 왜 나 안 깨웠어? 소정이도 학원서 올 때 됐단 말이야.
아이, 참. 저.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뭐 세상에서 뭐 제일 가여워? 야, 내가 너 깨우는 사람으로 태어난 줄 아니? 30년 넘게 데리고 산 시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깨워왔겠니? 응? 아유, 지겨워. 저의 적반하장식에 엄마의 목청이 환히 열어 젖혀진 것이죠. 엄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크시냐고요. 저희 친정 엄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마디로 저희 시어머님과는 완전 정반대 스타일이세요. 장부 중에 여장부시죠. 저희 엄마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시어머님처럼 저희 엄마도 저를 포함해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애 셋을 낳으셨죠. 아빠가 막내 동생 100일도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진 영무원이셨는데 철도로 뛰어드는 사람을 말리다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저도 아이 때여서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실감은 잘 안 나요. 저 고작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없구나. 이 정도? 커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재는 느꼈지만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저희 엄마가 부족함 없이 아빠의 빈자리를 다 메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싶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가 불운의 사고로 돌아가신 건데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 잡아먹는 팔자라며 수군대기도 했대요.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이 자리를 빌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잡히기만 해봐요. 아주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남일이라고 함부로 입에들 좀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전 여장부인 저희 엄마 덕분에 안전하고 여유롭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엄마 혼자 돈을 버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본 것 없으시고 남의 집 식모로도 가서 일하시고 주방 이모는 물론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나쁜 것 빼곤 다 해보신 것 같아요. 다행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무원 신분이셨기 때문에 나라에서 받는 사망보험금이랑 연금이 유산이 됐거든요. 엄마가 노동하신 거랑 아버지 유산 보태서 순대국밥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벌써 20년째 한자리에서 터줏대감처럼 키워오셨네요. 지금은 제법 커져서 분점도 있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 타이반 자의반으로 여장부 세월을 보내셨죠. 또 그렇게 강해야 남매 셋 키우시니까요. 엄마가 꿋꿋하시고 낙천적이어서 저희도 큰 사춘기 없이 공부 그래도 꽤 잘했거든요. 저랑 남동생은 무사히 인서울 대학에 안착했고 나이 터울 많이 나는 여동생은 현재 박사 학위 유학 중이랍니다. 유학비도 엄마가 지금까지 다 대고 계세요. 순대국밥이 잘 되면서 하고 있는 시장에서 괜찮은 몫에 조그만 반찬 가게랑 식재료 되는 슈퍼를 또 오픈하셨거든요. 정말 대단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여걸이라 존경스럽고 자식으로선 또 짠하기도 하고 그래도 자랑스러운 게 더 커요. 이르는 나이에도 지금도 세미 정장에 셔츠 각 접고 벤츠 끌고 순대국밥집에 출근하세요. 순대 냄새 배인 벤츠 못 타보셨죠? 벤츠라고 다 같은 고급진 분위기는 아니던데 이런 말 하면 욕먹을라나요?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서 공부하는 막내가 방학이라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모두 우리 집에 모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먹고 떠들고 하고 있는데 집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응, 나야. 어머니? 어머나, 시어머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 집이랑 어머님 댁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 이거부터 받아봐. 아이고, 손님들이 계셨네. 아, 어머님, 제 막내 동생요. 유학가 있다는. 결혼식 때 뵙고 처음인가? 아유, 맞아. 그때도 이쁘더니. 그래, 공부는 잘 돼요. 보세요. 누가 이런 분이 지능장애가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손에 시장 바구니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저희 주시려고 시장을 잔뜩 봐서 집에 오시는데 이날도 그런 거였어요. 사돈어른, 때마침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막 저녁 먹으러 했던 참이에요. 이리 이쪽으로 앉으세요. 친정엄마는 오셨으면 식사 잡수고 가시라고 식탁에 어머님을 앉히셨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진수성찬이네요. 어머님, 자반고등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 바삭하게 구워진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잉. 예전엔 마냥 소녀같이 들리던 어머님의 말투가 오늘따라 유난히 귓전에 고입니다. 친정 가족들 앞이라 그런가. 그런 찰나의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 아유, 사돈 괜찮으세요? 구운 고등어 가시가 어머님 목에 탁 걸린 거예요. 목을 잡고 헛기침을 연신 토해내다가 급기야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상황은 다급해져 갔어요. 한 손은 허공에, 또 한 손은 저를 잡고 토악질을 해보지만 저희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나서셨죠. 자자, 당황할 거 없어요. 아이고, 눈 실핏줄 다 터지시겠네. 예, 너 물 한 컵 더 떠와. 너무도 태연히 말하는 저희 엄마. 마치 상황을 관망하다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친정엄마 숟가락에 고봉밥 한 술이 떠지는 거예요. 엄만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 순간 저를 찌릿 째려보시더니 너처럼 말로만 호들갑 떨면 아무것도 못할 거다. 자, 사돈 입 크게 벌리세요. 아, 아. 친정엄마가 밥을 둥글게 말아 시어머니께 꿀떡 삼키라고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는 저희 시어머님은 같이 소리를 내곤 친정엄마가 건네는 고봉과 한 숟갈을 하마처럼 벌어진 입으로 꿀떡 삼키셨습니다. 사부인, 씹으면 절대 안 돼요. 남은 것도 마저 꿀떡 삼켜요, 그냥. 음, 아, 내려갔다. 내려갔어. 살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밥 한 술에 쓸려간 가시의 생사를 확실히 확인하시려는 듯, 연신 침을 넘겨보는 어머님의 소리와 저희 친정엄마의 호탕한 웃음으로 상황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유학 중인 막내가 제게 귓속말로 무엇을 물어왔어요. 참고로 중학교 때부터 해외에 살아온 막내는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툴러요. 언니, 사돈어른이 좀 모자르신 것 같은데 저런 가시가 있는 생선을 막 드려도 되는 거야?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법 어른들께도 들릴 만한 소리였죠. 저는 순간 기분이 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그런 것을 다른 친정 식구들이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 노심초사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들으셨으면 어쩌나 하는 눈치를 보고 있던 찰나 갑자기 제 앞이 번쩍합니다. 아, 글쎄 저희 친정엄마가 막내의 따귀를 후려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내를 일으켜서 90도로 인사를 하라며 사과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따위로 가르쳤어? 어디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야?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 앞에서? 저는 놀라서 엄마한테 소리쳤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이런 저는 아랑곳 않고 벌떡 일어나셔서 저희 시어머님께 허리 굽혀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교육을 엉망으로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거푸 사과하신 엄마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왜 막내 사돈을 때리는 거예요? 애야, 무슨 일이야? 막내 사돈 얼굴 괜찮아요? 어머, 빨갛네. 애야, 냉찜해야 한다. 냉찜 좀 가져와. 저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대신에 막내를 뭐라 나무랐죠. 막내는 진짜 나쁜 말인지 모르고 썼던 것이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쏘아올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시어머님은 막내 사돈 괜찮냐는 말을 꽤나 오랫동안 물어보셨더랬죠. 이유가 중요하기보다 어찌되었든 간에 맞은 사람을 더 신경 쓰시는 거죠. 저희 시어머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것저것 주는 것도 참 좋아하시고 자기보다는 아들 며느리가 우선이고 저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며느리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 데리고 사라져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시곤 하시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더 신경 써주시는 그런 시어머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디 착한 시어머님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엄마, 무슨 소리셔? 집사람 멀쩡히 옆에 있는데. 네? 2천만 원을 누구한테 건넸다고요? 엄마,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먼저 확인해 보셨었어야죠.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아, 나 미치겠네. 받아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네? 저는 까무러치듯 놀랐죠. 그날 밤 걸려온 어머님의 다급한 전화는 보이스피싱 내용이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머니가 2천만 원 피해를 당하신 건데 일당들의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크게 다쳤으니 돈을 보내야 한다는, 그래야 산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겁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 이름까지 다 알고 속이려더니 가뜩이나 저희 시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당할 수밖에 없으셨죠. 며느리가 다쳐서 지금 응급실이고 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줘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님은 일당의 지령대로 은행에 가서 거의 미천만 원을 찾아서 일당에 건넨 겁니다. 자식들이 준 용돈과 남의 집 설거지 청소 알바하며 틈틈이 모으신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바보예요. 뉴스도 못 봤어? 그 돈이 어떤 돈이라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 난 애미가 다쳤다고 해서 그것만 믿었지. 목숨이 위험하다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속상함에 다그치는 아들 앞에서 어머님은 완전히 얼어붙은 애가 됐습니다. 며느리 다쳤다는 소리만 듣고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애미만 무사하면 됐어.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슬픈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한 달 가까이 몸져 눕게 되셨고 그동안 아이 같던 말투는 이제 누가 봐도 어눌하게 변한 상태가 악화돼 가셨습니다. 겉으론 큰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친정엄마께 얘기 드렸어요. 시간이 가면서 저 또한 답답함과 속상함이 감정으로 쌓아가던 무렵이었거든요. 하소연할 때가 필요했죠. 그리고 며칠 후, 야, 너 집에 좀 들러. 왜요, 엄마? 와, 보면 알아. 다짜고짜 집에 들르라는 소리에 겁부터 덜컥 났어요. 저만 그런가요? 나이 들고 가장 무서운 전화가 부모님한테 걸려온 전화인 거. 혹시나 무슨 일이 났을까 하는 염려 앞서서요. 서둘러 친정으로 달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역시나 도착하자마자 꺼낸 제 말에 엄마는 두꺼운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 용돈 주려고? 이 용돈을 내가 왜 줘? 네 서방한테 타야지. 그럼 이건 뭐야? 뭔 돈이 이렇게나 많아? 3천만 원이야. 사돈 어르신 가져다 줘. 우리 시어머님? 엄마가 왜? 내가 나이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내 몸 하나 건강하고 가족들이랑 만난 거 먹고 즐겁게 시간 보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 그깟 돈이 뭐길래 사람을 몸져 눕기까지 만드니 그 나쁜 놈들 경찰이 붙잡아서 돈 돌려받다고 그러면서 어서 하루라도 빨리 기운 차리게 해드려라.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잖아. 시어머님이 당한 건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그놈들한테 보상금식으로 받은 거라 해. 벌금처럼. 손이 발이 될 정도로 싹싹 빌었다고. 시어머니 잘못 아니라고 이 말 꼭 달고. 전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저희 엄마를 쫓아가지 못할 거예요. 일단 그럴 돈도 없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건지. 저는 친정엄마가 주신 3천만 원을 가지고 곧장 시어머니께 향했습니다. 가는 길이 왜 그리 평소와 달리 보이던지요. 눈물이 제 눈으로 고랑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 앞에 다다랐고 저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현관문을 열며 평소보다도 더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놈들 잡았어요. 돈도 찾았고요. 몇 주간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나오셨습니다. 정말이야? 그 나쁜 놈들 잡았어? 그 거짓말쟁이들을? 네, 어머니. 저 지금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에요. 돈도 돌려받았고요. 여긴 어머님이 그놈들한테 주셨던 2천만 원.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죄로 1천만 원 벌금으로 더 받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닭똥 같은 눈물을 봉투 위로 떨구셨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장모님 하면서 친정엄마 손을 붙잡고 엉엉 울더군요.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부터 고이는 남편이지만 그날은 저도 정말 많이 울었네요.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가슴이 미어지게 고맙고 또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희에겐 별거 아닌 일 같고 난리친다며 친정 엄마는 그저 사부인께 잘해라. 그렇게 착한 사람 세상에 없다. 알겠지 둘 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저흰 정말이지 길고 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뒤로 기운을 완전히 차리셔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전화해서 며느리가 아프다고 하면 절대 믿지 말라고 또 절대 돈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어요. 저희 하나밖에 없는 딸도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답니다. 시간은 참으로 쏜살 같습니다. 그렇게 딸의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어느 날 시어머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고 시댁에 당도하니 시어머니는 제 앞에 하얀 봉투를 하나 들이미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봉투였어요. 애야, 이걸로 경선이 대학 등록금 해라. 네, 어머니? 정말요? 전 마다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잘 돼가던 터라 어머님도 손주 위에 선물하시는 건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돈이 너무 많잖아요. 웬 돈이에요? 이거 네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준 거야. 3천만 원. 네? 근데 그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왜 저한테? 너 아프다 해서 쓰여진 돈이었는데 내게 다시 돌아온 거였으니까 다시 널 위해 써야지. 맞지? 어머니,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내 손에 있다고 누가 다시 채가면 어떡해. 나는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너 써. 아이, 됐고. 야, 배고프다. 우리 감자전 먹을까? 다시금 영락없는 아이 모습으로 돌아온 어머님이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큰 성인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당장 어머님을 뵈러 가야 하겠다며 또 가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정말 울보 남편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두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님, 저는 정말 무슨 복일까요? 두 분이 정말 오래오래 제 곁에 건강하게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더 진해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말 나온 김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들도 드리고 그러셔요. 세상에 모든 위대하신 부모님들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